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285페이지 마이코박테리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을 말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이코박테리움 속 안에 결핵을 일으키는 균도 있고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도 있고 또 결핵균이 아니면서 폐에 마치 결핵과 같은 비슷한 질병을 일으키는 비결핵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뒤에서 차차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핵균은 그람 염색성에 따른 분류로는 그람 양성 막대균에 속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결핵이 의심될 때 사실 그람 염색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염색을 통해서 결핵균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핵균이 그람 염색이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분류학상 세포벽의 구조는 그람 양성 막대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항산성 막대균이라고 지금 항산성이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항산성 막대균이라고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산에 강한 저항성이 있다고 하여 산에 항산성이다. 그래서 항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또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만 잘 자라고요. 자, 아포는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성도 없고 37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결핵균이 폐에서 결핵을 일으키잖아요. 폐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산소 분압이 높은 곳입니다. 자, 폐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폐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겠죠. 아니, 결핵균이 가장 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자, 그래서 폐결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느리게 발육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앞서 배운 그런 세균들, 그리고 장내세균,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 이런 것들, 보통은 20분 만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결핵균들은 마이코박테리움에 속하는 모든 세균이 그런 건 아니지만 결핵균은 보통 한 번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2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증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양을 시작해서 이게 음성이다, 결핵균이 없다라고 판정을 할 때까지 8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액체 배양의 액체 배양의 균을 배양을 하기 때문에 8주 만에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체 배지에서 오가와 고체 배지에서 8주 배양이 끝나야만 최종적으로 음성이라고 보고가 가능한 그렇게 느리게 증식하는 세균입니다. 그리고 세포 내 기생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세포에서 기생을 한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공 배양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공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양을 통해서 또 세균을 저희가 증식시켜서 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국가고시에 인공 배양이 가능하지 않는 세균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고 결핵균이 세포 내 기생을 한다고 해서 인공 배양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공 배지에 배양이 가능한 세균입니다. 자, 그리고 CO2와 지방산이 있으면 증식이 촉진된다. 그래서 시판되는 액체 배지에는 10% 정도 CO2를 넣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담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배양을 할 때 그 들어있는 CO2 때문에 빨리 증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죠. 자, 앞서 설명드린 항산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코박테리움의 세포벽이 한마디로 말해서 리피드, 마이콜릭 액시드 그리고 리피드가 많이 있어서 염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막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친수성인 염색액이 잘 침투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균을 염색할 때는요, 히팅을 시켜가지고 그 왁스 캡슐, 리피드 캡슐을 녹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리피드 캡슐을 녹여가지고
그 카볼폭신이라는 염색약이 세포벽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엑시드 알코올, 산을 처리를 해도 탈색이 되지를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질 일슨 뭐 스테인을 하거나 혹은 뭐 퀴뇽 염색을 하거나 혹은 형광물질을 이용해서 또 형광 염색을 해서 결핵균을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결핵균을 검출하는 검체가 되게 폐결핵을 의심이 돼가지고 객담을 받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객담 안에는 일반 상재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결핵균을 검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반 상재균들이 염색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 일슨 염색은요, 카볼폭신을 염색을 한 다음에 이런 엑시드 알코올 처리를 하면 일반 세균들은 산에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다 탈색이 돼버려요. 결핵균만 탈색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저렇게 파랗게, 지금 파랗게 염색된 부분들이 메칠렌 블루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파랗게 염색했을 때 이런 빨간색 결핵균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탈색이 돼버렸던 일반 세균들은 빨간색이 아닌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다시 재염색이 되거나 혹은 무색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결핵균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핵균은요, 마이코박테리움은요, 잘 죽지 않는 세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핵에 걸리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보통 6개월 정도 항균제 치료를 했지만 요즘에는 최소 9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만 결핵균이 없어지는 겁니다, 몸 안에서. 이제 그런데 이게 약에만 그렇게 강한 게 아니고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공기 중에서도 수주일간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 결핵균은요, 자외선에는 약해요. 햇볕도 자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쪼이면 죽지만 냉동시키거나 건조시키거나 이렇게 해도 잘 죽지 않는 것이 바로 결핵균의 또 성질입니다. 그리고 산과 알칼리에도 강하고요. 유효한 소독제로는 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포클로라이드 계열의 그런 염소 화합물 그런 소독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한번 결핵에 감염이 되면 잘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핵약을 먹을 때요, 빈속에 먹게 되거든요. 아주 한 주먹씩 빈속에 결핵약을 먹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부작용도 많고 좀 고통스러워요, 약을 먹는 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상태가 좋아지면 나섰는가 보다 하고 의사 말 안 듣고 의사는 이제 뭐 9개월, 1년 이렇게 메디케이션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증상이 이제 호전된 것 같으면 기침을 하다가 안 하면은 이렇게 혹시 낫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제 약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도 될까? 이게 환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게 약 먹는 거를 중단을 해버려요. 그러다 또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에 와서 다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균도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균 안에 유전자 중에 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성 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나라 리팜핀 같은 아주 우수한 약제에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MDR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드럭에 약에 듣지 않는 균이 이제 균으로 변해버리면 이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 환자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사실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거든요. 뭐 약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에 또 술 마시지 말라 그래도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속 안 좋으니까 또 약 걸르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결핵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병원에서. 참 안타깝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이렇게 굶고 하다 보면 면역성 떨어지고 체력 약해지고 하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자기 이렇게 폐 속에 들어와 있던 한두 개의 그 결핵균 때문에 이게 발현이 안 되고 잠복해 있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발현이 돼가지고 결핵에 감염이 되는, 결핵이 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를 또 종종 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적당히 하시고 잘 드시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코박테리움 안에는 결핵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종류별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절대병원성,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큘로시스 컴플렉스나 또 레프레 같은 거, 레프레는 낙균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절대적으로 병원성이 있는 세균에 속하고, 또 혹은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할 때 감염을 일으키는 또 기회감염, 또 마이코박테리움 균들도 있고, 또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는 또 그런 비병원성 균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결핵을 일으키는 절대병원성인 그런 균들과 또 그렇지 않는 비병원성, 또 비병원성 NTM, 그리고 병원성 NTM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요.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큘로시스 컴플렉스냐 그 외에 NTM이냐라고 구분을 할 때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나오네요. 마이코박테리움의 분류를 볼 때, 자, 결핵균군과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결핵균군과 그리고 NTM. 결핵을 일으키는 균과 비결핵을 일으키는 마이코박테리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결핵균군에 속하는 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결핵균군에 속하는 것들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보비스, 아프리카넘, 마이크로티, 얼서런스 등이 있는데요. 이 보비스는 우형 결핵균이죠. 소액의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이고요. 여기 또 아프리카넘은 뭐겠어요? 이 단어에서 연상되시는 게 있겠죠. 또 아프리카에서 많이 감염이 되는 그런 결핵균입니다. 예, 그리고 결핵은 아니지만 결핵과 비슷한 폐의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NTM. 이 NTM 안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NTM과 비병원성 NTM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비런연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핵균군은 런연 그룹에 속하지 않고요. 또 NTM을 분류하는 방식이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런연군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 런연이 과학자 이름이겠죠. 이 런연에 의해서 이 NTM을 네 가지로 분류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함께 보세요. 페이지 290페이지에 보시면 런연군을 분류를 하는데 빛발색균, 암발색균, 그리고 비발색균 또는 2, 3일 만에 바로 배양이 되는 빠른 발육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발색균이라고 하는 거는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발색을 하지 않다가 또 빛을 쪼여주면 노랗게 변하는, 콜로니가 노랗게 변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암발색균은 어두운 곳에서도 노란색 콜로니로 자라는 것들, 그리고 비발색균은 그러나 저러나 색깔을 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 군 빠른 발육균은요, 배양을 시작한 지 뭐 2, 3일 만에 바로 그로잉이 되는 액체 배지에서, 자동화 장비 액체 배지에서 바로 그로잉 시그널을 주는 그러한 균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는 NTM 중에 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빨간색 이 비발색균인데요.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컴플렉스라 그래서 여기는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과 인트라셀룰레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발색균이고 또 한국 사람에게 많이 감염이 되어지는 NTM 균입니다. 또 발육 속도에 따라서 느리게 발육하는 것과 빠르게 발육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결핵균,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컴플렉스는 물론 느리게 발육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세포 분열을 하는데 뭐 20시간 정도 걸리기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얼마큼 늦게 발육을 하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반해서 또 느리게 발육하는 균 중에 또 NTM도 있어요.
점점 이 결핵균보다 이 NTM의 분리율이 지금 결핵균의 분리율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NTM이냐 TB균이냐를 떠나서 또 빠르게 발육을 하면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마이코박테리움 포튜텀과 마이코박테리움 칠론에 그리고 압세서스와 같은 그런 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균 혹은 마이코박테리움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느리게 발육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빠르게 발육을 하면서 결핵균이 아닌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컴플렉스가 아닌 NTM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핵은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자,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볼 게 결핵에 걸렸냐, 과연 결핵균이 나오느냐를 검사를 하려면 검체가 뭐가 될까요? 자, 폐결핵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검체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네, 객담이 되겠죠. 네, 객담을 가지고 거기서 다이렉트로 염색을 했을 때 결핵균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저희가 이게 초창기 때 결핵 검사를 하던 초창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아마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염색만으로 결핵균의 존재를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활동성 결핵 환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색을 하다 보면 염색이 잘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객담의 또 어떤 부위에는 객담을 뱉어낼 때 이게 결핵균이 많이 섞여 있는 부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위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위를 스미어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검출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검출률이 배양 검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항산성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질 닐슨법이나 캐년 염색 혹은 오라민 형광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캐년 염색이나 질 닐슨법은 뭐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라민 그 형광 염색 같은 경우는요, 염색은 뭐 기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검경을 할 때는요, 그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과 다른 형광 현미경을 통해서 그 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형광 염색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질 닐슨을 해서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질 닐슨 검사 염색을 해가지고 광학 현미경으로 볼 때는 1000배로 보통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라민 염색을 해가지고 형광 현미경으로 볼 때는 보통 200배, 400배에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검경이 가능하고 또한 검출률도 훨씬 높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죠. 형광 염색이 일반적인 항산성 다른 염색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고 또 특별한 장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배양검사는요, 이 배양검사의 장점은 뭐냐면, 물론 염색 검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람 염색을 하고 일반 배양을 할 때도 다른 세균 검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반 염색에 비해서 배양은 훨씬 더 검출률이 높죠. 결핵도 마찬가지죠. 질 닐슨으로 항산성균 염색을 하는 것보다 이 객담 자체 전체를 시약 처리를 해가지고 집균을 해서 배양을 하면 굉장히 검출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현재는 배양 검사를 염색 검사와 함께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배양은 결핵균이 이게 증식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배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특히 결핵균 같은 경우는 느리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결핵균을 많이 뱉어낸다 할지라도 보통 아무리 빨라도 뭐 열흘 정도는 지나야만 액체 배지에서 그로잉 시그널을 주고요. 보통 액체 배지는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액체 배지에서 양성이 떴다, 뭔가 시그널을 줄 때까지 한 열흘, 빨라도 열흘, 늦으면 뭐 2주, 4주, 5주, 6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양 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검출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완해서 또 빠른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자생물학적 검사, PCR 검사예요. 이 분자생물학적 검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핵균의 특정 유전자 부위를 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보기 때문에 결핵균이 만약에 2개가 들어있는 객담이었다. 그러면 그게 이 2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배양검사를 대체할 만한 그런 검사법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양검사보다는 검출률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염색검사와 배양검사, 분자생물학적인 검사 이 3가지가 한 세트예요. 세트로 검사를 내리고 있고요. 결핵이 의심된다 하면 염색검사, 배양검사, 이런 PCR 검사 3가지가 다 오더가 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3번 정도를 연속 검사를 해서 이 3번 다 결핵균이 검출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환자가 결핵 환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뭐 체스트나 CT, 체스트 PA나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이나 혹은 CT를 통해서 함께 봐야만 결핵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결핵균이 밖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이 결핵균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객담을 아주 잘 뱉어줘야 정말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환자분들은 객담을 뱉어오라고 그러면 정말 잘 뱉어오셔요. 또 그런데 가래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객담이 잘 나오지 않는, 가래가 잘 뱉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유도객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소금물을 계속 소금물을 이렇게 증기로 만들어서 계속 흡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기관지가 자극이 되고 폐포가 자극이 돼가지고 객담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이제 폐는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계속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금 성분이 들어가면 막 객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어있던 결핵균과 함께 밖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도 객담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직접 뱉어온 그런 객담보다는 훨씬 검출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객담 말고 또 기관지 세척액이 오기도 하는데, 기관지 세척액에서도 굉장히 검출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직접 뱉어온 객담에서 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환자는 꼭 나올 것 같은데 싶으면 의사들이 기관지 세척 혹은 유도 객담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객담에서 나오지 않던 균들이 그런 유도 객담이나 기관지 세척액에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나와 있는 지금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라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 몸 안에 결핵균이 한 번쯤 들어왔다 갔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투베르클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약한 결핵균을, 자 쉽게 표현을 하면 약한 결핵균을 피하에 주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결핵이 한번 들어왔었다, 혹은 결핵 예방접종을 맞았다면 항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항원과 항체가 반응을 해가지고 반점을 만들죠. 근데 이제 이 반점의 크기에 따라서요, 잠깐 왔다 가거나 혹은 백시네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항체는요, 이 항원항체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이 발작이 좀 작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혀 이 사람은 결핵 예방접종 효과가 없다, 혹은 결핵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 혹은 한 번도 결핵균이 이 사람 몸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할 때는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핵균이 현재 몸 안에 좀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는 또 이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요게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검사고요. 예전에 집단으로 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건소에서 나가가지고 집단으로 했던 검사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자녀가 없어가지고 요즘에도 이런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의료가 발달을 해서 언제든지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검사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검사 방법들은 사실은 이제 실습 시간에 그런 과정들, 순서들은 좀 더 자세히 또 배워야 하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만 또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항산성 염색, 질일슨 염색법하고 혹은 이제 객담을 전처리를 해서 그 상재균들, 객담 속에 섞여 있는 결핵균을 제외한 나머지 상재균들, 객담에는 상재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결핵균 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핵균 외에 다른 균들은 오염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균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해요. 자, 왜냐하면 자, 액체 배지에다가 이런 객담을 배양을 할 때 이런 전처리 과정 없이 배양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우셨다시피 결핵균보다 훨씬 더 성장 곡선이 빠른 그런 일반 세균들은요, 영양물질이나 이런 탄소 같은 거를 더 빨리 소비를 해버리겠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결핵균이 자라야 하는데 이제 결핵균이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어디서? 액체 배지 안에서. 하기 때문에 NaOH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오염균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침사 시약 처리를 해가지고 그 침사를 액체 배지에 심었을 때 오염균이 제거된 상태에서 결핵균만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즘에 배양 검사하기 전에 또 집균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센트리퓨지를 해가지고 결핵균을 모아서 그 모은 것을 이렇게 액체 배지에 넣었을 때 검출률이 높아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핸들링을 할 때 결핵균에 또 감염이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 물론 클린벤치 안에서 작업을 하셔야 하고, 또 이게 이제 시약 처리를 해가지고 센트리퓨지를 시킬 때 이 센트리퓨지가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3000 RPM, 3000G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열이 발생을 해요. 또 이 시약 처리를 한 상태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결핵균은 또 죽어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배양하고자 하는 결핵균조차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냉장 상태로 센트리퓨지를 해요. 4도씨 냉장 상태로. 그래야만이 또 시약이 단순히 이런 일반 세균만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결핵균까지 또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염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도 결핵균을 배양하는 입장에서는 소량의 결핵균들은 또 같이 죽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한 형태의 어떤 적당한 시간에 오염균을 없애는 그러한 처리가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그 과정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결핵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결핵균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시 나눌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약 30분가량 지났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